농지개혁 없이 근대화가 가능했을까? 해방 당시 한반도 인구의 80% 가까이가 농민이었다. 이 가운데 또 80% 정도가 소작농과 자소작농이었다. 전체 농지의 60%는 소작지였다. 가혹한 소작료 탓에 인구의 절대 다수인 이 농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근대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인구 절대 다수가 소작농인 상태에서 전반적인 근대화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이 절실했던 이유다. 지금껏 농지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평등과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는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농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지주계급은 어디서나 산업화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 계급을 붕괴시키지 않은 한 본격적인 산업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해방 없는 식민지 근대화의 미래는 뻔하다. 지주를 핵심 지지 세력으로 삼고 지주 경영을 뒷받침하던 식민지 체제에서 농지개혁은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모든 독립운동 세력은 농지개혁을 약속했다. 해방이 됐을 때 농지개혁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였다. 그저 일본인 지주를 조선인 지주로 바꾸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해방은 내 삶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 되어야 했다. 농지개혁은 절대다수 민중의 열망이었다. 더욱이 1946년 3월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이 실시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어땠을까? 당초에는 농지개혁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배와 공산당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남한과 일본에서 좌익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동아시아에서 농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바뀌게 됐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러시아 혁명 후 미국으로 망명한 농업경제학자 울프 라데진스키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을 막으려면 농민에게 농지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국무성을 움직였다. 국무성은 그를 일본으로 파견해서 메가더를 설득하게 했다. 일본에서 농지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계기다. 남한의 미군 정도 테더를 받고 농지개혁에 나섰다. 한국, 일본, 대만은 모두 이 시기 전후에 5인 가족 기준 농가 1호당 3정보 9,000평을 토지 소유 상한선으로 한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한국인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농지개혁이 추진된 것은 아니다. 미군정으로 하여금 농지개혁에 나서게 만든 궁극적 힘은 결국 남한 농민의 열망이었다. 미군정은 정부 수립 전 임시 입법을 위해 설치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을 통해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문제는 과도 입법위원의 다수당이 친일 지주 세력이 뭉친 한국민주당이었다는 점이다. 한민당 그리고 한민당과 결탁한 이스만은 농지개혁이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할 과제라며 집요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미군정은 우회로를 선택했다.
자신들이 관장하던 일본인 귀속 농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1948년 3월이 이 조치로 농가 1호당 이정보 6,000평 정도의 농지를 분배받았다. 1년 생산액의 20%를 15년간 내면 자기 소유가 됐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 중 24%가 농지를 분배받았다. 아마 이 개혁은 1946년 북한의 농지 개혁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일본인 지주의 땅을 붙이던 동네 이웃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잠자코 있었을 리 없다. 한민당과 동맹하고 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민당과 결별하고 농지개혁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주무장관인 농림부 장관의 사회민주주의자 조봉암을 임명하고 농지개혁을 맡겼다. 물론 이승만은 농지개혁이 철저히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개혁은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그래도 조봉암이 주도로 우여곡절 끝에 1949년 4월 농지개혁법이 입법되었다. 다음 해인 1950년 2월에 개정을 거쳐 한국전쟁 직전부터 개혁이 실행됐다. 농가 아닌 자, 즉 부재지주의 농지, 작용하지 않는 농지, 삼정보 초과 분해 농지를 유상몰수하여 농민에게 유상 분배했다. 농민이 지불해야 할 지가는 해당 농지주 생산물의 평년당 1.5배였다. 이를 5년간 현물로 균분상환하는 것이어서 연 수확물의 30%를 5년간 상환하면 자기 땅이 되는 셈이었다. 미군정의 농지개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 수확물의 50% 이상을 소작료로 바쳐도 영원히 지주의 땅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천지백개백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주에 대한 지가 보상은 주 생산물의 평년당 3배로 하고 5년 동안 현금 균분상환하기로 했다. 다만 지주가 할인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통해 공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오랫동안 폄하되어 왔다. 근거 없는 평가는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 지주들의 저항, 불법, 은폐 등으로 전체 소작지의 42.4%만 분배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소작지는 지주가 농지개혁 이전에 농민에게 강매했다. 그런데 연구가 진전되면서 지주의 사전 강매가 대부분 농지개혁법 조건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폐된 농지의 90% 이상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자작지화되었다. 농민들은 어느 쪽이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주 쪽은 이 방법을 훨씬 선호했다. 막 출범한 가난한 정부였다.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잘 믿지 않았다. 동리 내에서 잘 아는 농민들에게 현물로 받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여겼다. 실제로 지가증권은 시장에서 액면가의 절반으로 거래된 수준이었다. 한국 전쟁의 영향도 컸다. 전쟁은 거대한 비극이었지만 농지개혁의 성과라는 면에서는 뜻하지 않게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우선 지주들은 지가증권 할인으로 얻은 현금 중 상당액을 전쟁 중에 다급한 소비로 소모했다. 게다가 전쟁 동안 인플레이션이 1.9배에 달했다.
1900%에 달했다. 지가증권의 가치는 극적으로 하락해서 거의 종이 조각이 됐다. 많은 지주들은 재구매 금지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농지를 되사서 다시 지주가 되기를 꿈꿨다. 지주가 최고 신분이던 시절이니 당연한 욕망이었다. 전쟁 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지주의 농지 재구매 여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계급으로서 지주도 몰락했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됐을 때 횟방을 놓는 지주 세력이 없었던 이유다. 1945년 말 총 경지 면적의 34%에 불과했던 자작지의 비중이 농지개혁 실시 직후인 1951년 말에는 무려 96%로 급등했다. 농지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도 개혁 후의 자작지 비율은 90% 정도였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 체제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지 소유 균등성을 실현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했다. 이 엄청난 개혁이 한국 사회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일제 시기인 1920년에서 1939년과 농지개혁 이후인 1953년에서 1969년 사이를 놓고 비교해보자. 농업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부가가치 기준은 일제 시기 1.38%에서 농지개혁 후 4.27%로 급상승했다. 농업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0.94%에서 2.76%로 크게 상승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었다. 대학교와 대학생 수도 1945년에서 1960년 사이에 19개 대학 7,819명에서 63개 대학 97,819명으로 급증했다. 그 배경에는 농지개혁을 통해 자정농이 된 농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교육열이 있었다. 소 팔아 대학 보낸다는 우골탑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다. 이 말은 농민의 처지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어려운 삶에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농민층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렇게 급증한 대학생 집단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경제개발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상환증서와 지가증권 1950년 3월 10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이 상환해야 할 보상액의 평가는 해당 농지주 생산물의 평년당 1.5배로 정해졌고 지주에 대한 지가 보상은 5년간 균분 상환으로 하되 지주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